접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연상하십니까? 세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영어 처음 배울 때 접속사 그거 말고는 별로 접속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30대는 영화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997년에 바로 그 이름으로 영화가 나왔죠. 주연 배우가 한석규, 전도연, 그리고 당시에 막 열풍이 일었던 PC 통신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가 얼굴을 모른 채 서로 깊은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줄거리였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남녀가 만난다는 게 참 신기했고, 물론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접속이란 말이 이제는 우리한테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 인터넷에 수없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접속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이제 일상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과연 그런 접속 가운데 인간, 마음 그런 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새롭게 접속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재미있는 조사인데요. 2000년도 이후에 영어 단어를 쭉 빈도 분석했어요. 문장으로 쓰인 거.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책이나 여러 가지 텍스트로 나온 것들을 쭉 컴퓨터로 돌려 조사해봤어요. 방대한 양이겠죠. 그 뭐 동사나 이런 건 뻔하니까 별 재미가 없고 명사하고 형용사가 재밌을 텐데, 여러분 명사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의 빈도 1, 2, 3, 4, 5위를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4위까지 2위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1위가 뭘까요? 예? 예, 1위는 타임이었습니다. 말로는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이나 봐요. 형용사에서는 2위가 뭐였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쉬운 단어겠죠, 당연히. 유였고요. 1위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10개를 나열해 보면 재밌습니다. 시간에 관한 게 의외로 많습니다. Time, Year, Day, New, First, Last, Long 무려 7개가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아마 몇백 년 전에 글을 분석했으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고 살고 있고 속도에 늘 치여서 쫓기며 살다시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보면 good과 new가 바로 연달아 있어요. 새로운 것이 좋은 건가? 우린 특히 그런 강박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말 빠르게 새로운 기기들을 환호합니다. 미디어 역사를 보면 지난 100년 동안 20세기를 지배했던 그런 미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전화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체가 됩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가 휴대폰이고 다른 하나가 인터넷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배했던 시대가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본격화됩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휴대폰이 합쳐진 모바일 인터넷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지금 PC를 데스크탑으로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키보드도 젊은이들 잘 못 치고 있어요. 지금 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고, 또 그것으로 많은 생활이 영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도입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남들이 하면 다 따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속도를 숭배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됐는가? 박노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읽어볼게요. 책을 열심히 보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 말을 많이 하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다. 머리를 많이 쓰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인터넷과 트위터 하느라 소통할 시간이 없다. 갈수록 세상이 빨라진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사람들이 바빠진다. 꽃이 피는 걸음은 그대로인데 지금 나는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게 아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달려가고 있다. 빨리 달려 행복해서가 아니라 오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빨리 달린다. 빨리 달려 얻을 것은 삶이 아닌 죽음인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살아남기일 뿐인데. 슬로우 시티라는 운동이 있죠. 한국에서도 몇몇 도시들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외국에서 한국의 슬로우 시티를 투어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정 얼마나 빨리 빡빡하게 짜는지 정말 허겁지겁 막 도대체 슬로우 시티를 이렇게 우리가 탐방하고 다녀야 되나 숨이 차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다니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외국 사람들한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렇게 했겠지만 슬로우 시티가 그 정도니까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런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미디어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 주변은 미디어로 인해서 점점 더 변모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Over Connected, 과잉 연결 시대. 연결이 참 중요한데 커넥트가 필수적인데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진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경제 위기 같은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작은 위기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번져 나가면서 도저히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아마 2008년에 금융 위기 같은 것도 또 더 멀리 IMF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각 지역들이 다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뭐 그것이 꼭 금융 위기만이 아닐 겁니다. 어떤 정보의 작은 파동이 엄청난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거나 예전보다 훨씬 더 전염병이 빨리 전파되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작은 생활을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연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보에 짓눌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정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정보의 연결망이 과잉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책도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온 거고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쓰이고 있는데 무연사회, 좀 어색한 단어죠. 여기서 연은요, 연고, 학연지연이 일어날 때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다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결과 무연, 뭐 한자로는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네트워크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관계가 다 끊겨 나가고 있다. 그래서 혼자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통계는 없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1년에 한 3만 2천 명 정도가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 옆에 아무도 없는 거죠. 죽고 나서 아무도 자기의 시신을 발견해주지 못하는 이런 삶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일본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아까 고령화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누구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죽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퍼센트가 25%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35년에 되면 3분의 1로 늘어납니다. 세 가구 중에 한 집이 혼자 살고 있다. 또 세 가구 중에 한 집이 둘이 사는 이렇게 고독한 삶이 당연시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한국이 특히나 이런 외롭고 단절된 삶에 취약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굉장히 모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르트랑이라는 그런 프랑스의 사진 작가가 하늘에서만 찍는 사진 작가로 유명하죠. 지구에서 내려다본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구,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도 한 5번 정도 이렇게 다른 작가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대접을 해준 것 같은데 뭐 서울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지방 할 것 없이 찍었습니다. 여러 작품이 남겨졌는데 그 가운데 한국의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참 재미있는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요. 예. 그 대기업 사원 야유회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정말 오붓하게 뭐 외국에도 이런 게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무슨 뭐 기업하면 무슨 가족이라고 붙일 정도로 정말 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정말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건 아니면서도 우리라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유대감을 북돋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도 하고 또 그런 구호도 내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는 거 혼자 잘 못 먹습니다.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일본에서 교사를 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가르쳤던 반에 한국 학생이 일부 있었대요. 여러 명이. 어떻게 그런 반이었나 봐요. 한국 학생도 있고 일본 학생도 있는데 뭐 많은 점에서 한일의 문화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건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이다 하는 게 딱 드러난 상황이 뭐였냐면 점심시간에 이제 도시락 싸운 걸 서로 먹다가 반찬이 좀 먹다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어때요? 먹다가 이상하면 야 이상해 너 좀 먹어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면 왜 먹어보라 그래.
버려야지. 그래서 선생님 보면서 왜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다. 이게 정서적인 유대. 내가 느끼는 걸 너도 느끼면서 공감하는 때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웃었다는 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바깥에 낯선 시선으로 보니까 새삼스럽게 느껴질 뿐인데 우리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타인과의 경계가 굉장히 낮아요. 금방 말문을 트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것도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아직도 관성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보면 여기도 위켄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옷, 우리 밀, 아마 우리란 말 그렇게 붙여서 민족 국가가 되는 어법이 다른 나라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란 말 잘 씁니다. 우리 은행,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고유명사를 쓸 수 있냐? 누구나 다 우리 은행 할 수 있는데 열린 우리 당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거대한 것만 아니라도 외국인들이 와서 이게 또 재밌게 느끼는 게 이렇게 어떤 모임에 와서 전혀 새로운 손님으로서 자기가 초대되는데 예를 들어 와타나베 씨라 합시다. 뭐 우리 와타나베 씨는 하면서 소개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예, 우리 소속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란 말 굉장히 자주 쓰고 뭐 우리 남편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때 우리는 우리 집의 남편 그런 뜻일 거예요. 예, 그러다가도 뭐 내 집 마련 마이카 그럴 땐 1인칭을 또 씁니다. 단수로. 그것도 재밌어요. 하여튼 이 우리란 말을 이렇게 자주 쓸 만큼 집단, 울타리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어느 시대나 예전부터 사회성이 강했고 서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집단을 찾아서 자기가 거기에 한 멤버임을 확인하고 거기서 정체성을 구하죠. 그 양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구촌을 놀라게 하고 있는 이런 IS의 끔찍한 그런 일들, 아주 작게는 왕따 같은 일도 또 벌어지죠. 이 두 가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적대시하면서 그를 매개로 해서 자기들이 결속을 갖는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거기다 붙여볼 수 있을까요? 지배욕, 적개심, 복수심, 혐오감, 두려움. 우리가 살면서 으쌰으쌰 막 똘똘 뭉칠 때 말이죠. 그 근저에는 저런 심리가 작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난민을 환대하자, 인종차별 이제 멈추자 하는 그런 호소가 일부 지구촌 시민들 사이에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IS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또 미시적으로는 아주 작은 모임인데 둘러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깊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환대 공간, 안전한 자리, 치유 뭐 또는 회복 이런 말로 해서 서클이 만들어지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사람들은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자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거대한 난민을 돕자는 움직임이나 작은 서클에서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접속하는 그런 거나 사실은 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굳이 이름을 붙여보면 연민, 뭐 배려, 신뢰, 용기, 성찰, 호혜, 배움, 경청 이런 말들로 이분화시켜서 너무 도식적일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의 모든 만남이나 접속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대비시켜서 양극단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고 우리 사회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접속하고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가 한 네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계의 문제입니다. 어디나 테두리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누구나 다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 세계에서 내가 접속 가능한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네트워크가 우리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은 사실
다 들어오는 모임은 없죠.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경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경계가 어떻게 그어지는가? 내가 어떤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도 거기엔 분명하게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카톡방이야말로 정확한 것 같아요. 옛날 쪽지로 붙여놓고 볼 사람 보고 못 본 사람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집어서 대학생들도 누구나 다 카톡방을 만들지만 왕따 당한다고 느끼는 게 내가 만든 카톡방에 다 들어오긴 하는데 내가 초대했으니까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빼놓고 만들어진 단톡방에서는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고 뒤늦게 그걸 알았을 때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듯이 지금 우리는 자기적으로 경계를 많이 긋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경계라는 것이 은연중에 인식이 됩니다. 근데 그 경계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그걸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세대 또는 어떤 취향, 어떤 경제적인 위치, 정치적인 지향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범주화하고 거기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붙입니다. 그럼으로써 접속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 경계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든지 상대가 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는 것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거든요. 이 과제가 아니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한 명 찾아라. 평생 살면서 그냥 저절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뭐 여럿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나가다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존재 조건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깊게 들어보고 그 스토리를 정리해 봐라. 어떤 사람은 뭐 권투 선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뭐 모델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뭐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어떤 굉장히 인생의 뭐 루저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일부러 찾아간 거죠. 근데 그 해서 낸 숙제 결과물을 보면 놀랍게도 의외로 참 연결고리가 많았다. 통하는 게 있었다.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또 비슷한 것도 많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머릿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경계라는 것이 그렇게 명료하게 그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경계를 좀 더 유연하게 상대화시켜보는 이런 관점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존재로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로봇이 많은 기능을 대체한다고 그럴 때 수단적인 일은 그 기계가 다 수행한다고 할 때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남을까? 칸트가 말한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수단으로 대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그걸 다 알고 그렇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듯 했는데 수단으로 대할 때 정말 불쾌하죠. 우리는 자기의 존중감을 내가 목적으로 여겨질 때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순천에 있는 안준철 교사란 영어 교사인데요. 순천고등학교에 그분이 이런 수업을 재밌게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꽃을 보고 작은 꽃을 보고 사진을 이렇게 3장 찍었습니다. 멀리 찍고 중간에 찍고 가까이 찍고 클로즈업 해가면서 사진 3장을 찍어서 화면에 띄워놓고 영어 시간입니다. 묻습니다. 어떤 단어를 내가 설명하려고 이 사진을 찍었을까? A로 시작하고 H로 끝난다. 8자다. 스펠은 무슨 단어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프로치죠. 자, 어프로치란 단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말로 접속이 아닌 접근이죠. 접근하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접근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진은 다가가다가 더 맞지 않을까. 사실 어프로치에는 다가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접근하다로 다 외워버렸죠.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참 다릅니다. 그가 나에게 접근했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접근했다는 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대상화시킨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경계심을 자아내요. 근데 다가왔다는 건 정말 내 마음을 향해서 손짓을 한 그런 뉘앙스가 깊은 거죠. 우리에게 접근을 해오는 많은 손길이 있어요. 근데 내게 정말 다가오는 또 내가 다가가는 그런 만남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접속을 할 때 제대로 됐다면 거기에선 잠재력이라는 것이 일깨워집니다. 오늘 수능 어제죠? 어제 수능이었는데 지금부터 해서 한 3개월 동안 여고 동창들 특히 한 나이 40 수험생 자녀를 둔 연령대 여성 그 동창회에 많은 탈퇴가 쭉 일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자녀의 학교 레벨이 딱 정해지면서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길을 끊는 겁니다. 저 아이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라이벌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학교 성적이나 남편의 지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였다고 생각했는데 자녀의 성적에서만큼은 밀렸다. 이거 더 이상 창피해서 못 나가는, 이게 과연 동창으로 친한 관계였을까? 친하긴 했어도 신뢰하지는 않은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을 갖지만 서로 비교하고 견주고 질투하고 선망하고 또 과시하고 그런 모임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숨겨진 보물이 저절로 드러나고 서로 그것을 클릭해주는 그런 만남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기를 찾지 못해서 누군가 내게 접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학교에서 적성 검사를 하고 너의 진로를 찾고 꿈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것의 한계는 뭐냐면 너무나 개별화된 인성 검사, 검사 많이 하잖아요. 자기 분리시켜 놓고 개인별로 따진단 말이죠. 근데 최근의 추세는 사회적인 창의성이란 말을 할 만큼 내가 혼자 그런 천재도 있죠. 타고난 어떤 끼를 갖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번뜩 있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 생애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모임이 없었으면 내게 그런 빛나는 반짝이는 그런 재능이 있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을 거다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대로 접속한 만남이라면 서로의 잠재력이 더 환하게 명료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 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만남이 세상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씨앗 뿌리는 굉장히 작은 데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신뢰 서클 같은 작은 그 모임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인권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여성 인물로서 로자 파커스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틴 루터 킹 이전에 먼저 그분의 활약이라고 할까, 용기 있는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요. 흑인들이 앉을 수 없는 버스에서 그냥 앉아서 개겼죠. 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 잡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흑인들이 거기 동참하고 버스에 다 같이 승차급을 함으로써 버스 회사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손을 들게 된 그런 일을 처음 일으킨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용기 있게 자기를 억압하는 현실에 맞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 그분 자서전을 저는 보면 미국의 하일랜더 문해 교육 운동의 모임이었습니다. 1930년대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거기 다니면서 단지 문해 교육만이 아니라 서로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깊게 경청하고 어디서도 할 수 없는 말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끊임없이 가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자기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자기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었고 그것이 세상에 들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작은 것과 큰 것의 이 경계라는 것도 그렇게 확연하게 그어질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생태작용 이런 것이 의외의 어떤 공간에서 그런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별거 아닌 것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깨져나갑니다. 깨져나갔을 때 깨져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파커 파머라는 그런 미국의 사상가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제가 번역했습니다만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브로큰 하티드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 그런 거죠. 상심했다. 상심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그 번역이 약한데 정말 마음이 깨져나가는 거죠. 마음이 부서져 흩어질 때 broken apart, 그것은 폭력의 씨앗을 뿌린다. 흩어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수천 개의 사금파리로 폭발하면서 그 파편이 적에게 날아간다. 그렇게 부서진 마음은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서 자신과 타인을 계속 괴롭힌다. 마음이 부드러울 때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더 커다란 능력으로 부서져 열릴 수 있다. 자, 브로큰 어파트와 브로큰 오픈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근원이 되어서 타자와의 공감을 심화하고 그들에게 이르는 능력을 확장시킨다. 아까 제가 경계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넓혀가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깨져나갈 때 그러한 그
열려서 새로운 차원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운동, 이것을 우린 여기 이 짧은 글에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열림이라는 것은 어떤 제3의 것, 정현종님의 시 중에 참 짧은 시, 이게 시의 전문인데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고 싶다. 너와 나를 넘어선 제3의 것, 공동의 지향, 그런 것이 있을 때 훨씬 우리는 쉽게 서로에게 접속할 수 있다는 역설이죠. 서로에게 접속하기보다는 제3의 어떤 것을 통해서 거기서 만날 때 마음은 더 자연스럽게 열리는 이런 가능성을 여기서 시사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일본의 하이쿠지요. 하이쿠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한국에 없는 시적 전통인데 이사라는 그런 옛날 하이쿠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꽃그늘 아래 생판 남인 사람 아무도 없네. 벚꽃 구경할 때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꽃이 뭐길래? 꽃그늘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경험될 수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꽃이라는 것은 아주 소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인간 안에 갖고 있지 않은, 아니면 열망하는 그 무엇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눈길이 머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화이트헤드가 말한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위대한 것을 계속 추구해요. 정말로 위대한 것, 거기에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함께 위대해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지만 또한 우주만큼 커지는 그런 신비를 경험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은 그냥 바깥에 있는 제3의 사물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꽃의 그늘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났고 단원고 학생들이, 살아남은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국회까지 걸었던 일이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지지했고 박수로 환대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의 여정이었지만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끌었던 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여의도에 도착한 뒤에도 행렬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뒤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의 한 발걸음이 큰 발걸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우리 사회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직접 본 거죠.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매일 기사에 달린 댓글만 보다가 끝이 없는 행렬을 목격한 거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만나는 현실이 교실에 있고 학원 갔다 오고 집에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머지 시간 대부분 이제 미디어에 뭐 게임을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만나는 통로가 대단히 제한돼 있고 그게 다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직접 몸으로 자기들과 전혀 무관한 이웃도 아닌 의미 없는 그런 타인들, 더구나 윗세대 어른들이 자기들과 그렇게 전면적으로 만나게 된 이 장면에서 아이들은 굉장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거야말로 존재 경험의 접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일베에서 막 가족들을 모욕했던, 철모르고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던 아이가 그 분향소에 와서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깨달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의 과잉 접속 속에서 그것에서만 세상을 만나게 되는 이런 현실에서 직접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자기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호연직이란 말, 맹자의 한 구절이죠.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겁니다. 마음의 차이는 넓고 크고 올바른 기운. 우리한테 언제부턴가 이런 기운이 없어요. 굉장히 바쁘고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일상이 굉장히 분주한데 느긋하고 다른 사람이 초대되고 서로 너그럽게 이어지는 그런 공감과 배려의 기운이 상당히 부족해진 거죠. 이것이 없이 로봇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 우리 일상을 지배한다고 그럴 때 삶의 어떤 근본, 존재의 어떤 뿌리, 이런 것은 모호한 것으로 남고 굉장히 공허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스텔라에 관련된 이야기,
그 영화의 이론적 배경이 됐던 여러 가지 그 도식이 있습니다만 중력 방정식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 핵심이 이렇대요. 어떤 공간에 에너지가 놓이면 주변의 시공간이 변한다. 근데 물리학이라는 게 잘 보면 또 이런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깊은 이유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 물리학의 이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게 물리학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삶과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속도에 치여 사는 우리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했는데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그냥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창조하고 또 다른 시간을 또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의 뿌리를 내린다면 그건 기존의 공간과 전혀 다른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원은 마음에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엄청난 힘들이 자본의 힘이든 국가 권력의 힘이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짓누르는 이런 현실에서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너무 소박하고 나이브한,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제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통할까? 그냥 힐링이나 하는 이야기 아닐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현실을 만들어가는, 새롭게 바꿔가는 그런 근원은, 그 뿌리는, 그 씨앗은 결국 일상이고 그 일상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나고 서로 접속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고 여기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새로운 시공간, 에너지가 놓이면서 변하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 이런 것을 꿈꾸는 그런 출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끼리 나눈 이야기, 이 시간에서 함께 공유한 상상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